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남 거제와 사천 등에서 사흘째 PK 지역 민심 탐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 일정 없이 당 선대위 구성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을 관람하며 2030 세대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선 후보들의 행보 살펴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이제 네. 불경을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직접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유권자 국민들을 접촉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스킨십을 통해서 현재 상당 부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 정체 현상을 극복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 8개 권역을 8주 정도로 직접 이 캠핑카까지 포함된 이런 메타버스 타고 네. 국민 유권자들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돼 있겠지만은 그 구전 효과, 나비 효과는 상당 부분 일어나면서 예. 지지율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겠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재명 하면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그리고 뭔가 해낼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직접 국민들을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면은 역시 뭔가 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지역으로 이 PK 지역을 선택한 것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PK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지금 여야가 모두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38%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35%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은 대략 한 30% 안팎 정도니까 더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TK 지역에서는 한 20% 이상은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도 상당 부분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PK의 바람을 TK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도권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행보가 담긴 예.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 네. 펼치면 이렇게 몰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경선 과정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대면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과. 지금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된 이후에 이런 그 전략도 짠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는 있나 보죠.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이 직접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언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접하는 것과 직접 지역에 가서 접하는 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의 애환이나 고통 좀 들으면서 해결책도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야 후보 간에 이 지역 탐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각 캠프마다 여하의 유권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지역 기획 일정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 먼저 이제 민주당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지역 일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윤석열 후보도 지난주 광주 일정이 있었죠. 광주 일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아마 뭐 비슷한 아니면 또 다른 그 유권자들이 이목을 끌을 만한 그런 기획 일정을 잡아서 아마 4개월 정도 남은 이제 본선에 여야 후보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의 경우 이제 대선 일정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으로부터 바람을 이끌어 와서 마지막 네. 수도권에서 종교를 짓는 그런 일정들이 많았죠. 이제 크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지역 일정을 쭉 잡아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3월 9일 대선 직전에 과연 어디서 어떤 후보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유세를 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함수와 전략적인 변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예. 또 주목할 만한 게요. 행보가 2030 청년층에게 집중이 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서는 청년 4명과 얘기를 나눴고 또 오늘은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가서 MZ세대 연구원들과 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또 이게 지금 좀 저조한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는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네. 두 후보가 2030 표심에 직접 호소를 하고 나선 이유는 첫 번째로 두 후보 모두 2030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지율이 굉장히 예. 낮습니다. 한 20% 안팎인데요. 다른 연령층의 지지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다 이걸 끌어올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2030의 표심 가운데 상당 부분 유보층이 많아요. 예. 한 20에서 30%는 찍을 후보가 없다. 또는 뭐 생각해 보겠다. 네. 네. 심지어는 한 40%까지도 유보하고 있다라는 층이 나온 것으로 잡히는 여론조사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재명, 윤석열 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예. 2030 합치면은 뭐 대략 한 30에서 34% 정도까지 총 유권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30의 표심이 결국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의 지금 투표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무려 한 50%에 육박하는 2030 세대들의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 예.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노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광우병에 엄마 손잡고 광장에 나가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정치를 바꿨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세대거든요. 네. 따라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앞으로 이 2030 청년 표심 잡기에 거의 뭐 올인할 정도로 열심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PK에서의 행보 있잖아요. 이런 게 앞서 지지율 박스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취업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2030 세대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탈진영, 탈진보.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실제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운다면은 상당 부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예. 말씀- 어제도 일정을 보면은 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략을 하는 프로그램을 짰더라고요. 그리고 네. 소위 뭐 캠핑 분위기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도 만들었는데 저는 2030이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시장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거 2040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진보 성향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세대층이었는데 지금 2030은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념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내 삶과 직접적인 것 그리고 여하이 공정과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030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층 공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본인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이슈가 바로 딱 그 지점이거든요. 소위 공정. 우리 청년층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좀 반하는 그다음에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하이 대장동 이슈를 넘어가느냐가 사실은 2030을 위해서 뭐 많은 정책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잡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지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2030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인 대장동 이슈를 여하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2030의 마음을 찾아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2030으로부터 굉장히 그 거리감, 거부감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2030 여성
그리고 주거 문제가 굉장히 힘든 서울 수도권이 아마 세 가지 주요 세대 내지는 지역적으로 표심에 공략돼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대장동 문제가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 이 대장동 문제를 이재명 후보의 문제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또 아랫사람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새누리당 그쪽이 이제 성남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반대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실 수사가 예, 예. 지금의 대장동 비리의 모태가 됐다. 그리고 또 부친 같은 경우 김만배 씨의 누나하고 주택을 거래한 이런 부분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한쪽의 얘기만으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역시 이제 2030의 표심을 잡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과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아픔을 과연 어느 후보가 실제로 공감해 주는가 그리고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직접 2030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예.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는 계속 반복되면 그렇죠.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로 당해서 새벽에 소방차를 불러서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근데 뭐 잘 이송이 됐고 안전하게 뭐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왜 그 구급대원들한테 그 소방서에서 VIP가 그 신고가 왔으면 우리한테 보고해야지 왜 보고 안 했냐고 막 다그쳤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분들 되게 잘했다, 칭찬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윗선 눈치 보기냐 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작은 부분, 큰 부분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작은 부분은 소방본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대로 이건 전형적인 윗선 눈치 보기 아닌가. 네. 뭐 당연히 소방대원들은 구급대원들은 출정했던 세 분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네. 왜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는 근무 끝난 직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또 질책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공직사회에 경직된 문화가 반영된 네. 거 아닌가 예. 이런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큰 부분으로 가면 전체가 명료하지 않아서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전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즉석 연설을 하면서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이유는 예. 네.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딱 떨어지게 명료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떤 싶은 부분이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보면 사실은 소방본부라는 거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직, 어제까지 경기지사를 했던 분의 댁을 몰랐을까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방본부 인사권을 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사가 기거하는 집 주소, 그다음에 뭐 대충의 행색을 보면 아무리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예.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CCTV 응급차에서의 CCTV도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들 때문에 곤혹을 겪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다 그냥 이해할 수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이런 논란은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명료하게 설명이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야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쉬운 거는 이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국민청원 글도 올라갔는데 그걸 또 공교롭게 또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괜한 일들이 네. 이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이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뭐 표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명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명료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구급 대원들이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알면은 어떻고 모르면 예. 어떻습니까? 구급 예. 대원은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내부의 문제가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문화죠. 네. 그러면은 그 구급 대원들이 윗선에게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까? 그건 내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뭔가 갑질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정한 여론 형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뭐 메시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낙상 사고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핵심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그러면 과연 낙상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뭐 입어서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 관련해서 CCTV 캡처하면 보였고 네. 또 뭐 진단 기록 보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니까 어젯밤에는 뭐 직접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전화까지 해서 네. 참 내가 정신 깨보니까 남편이 손잡고 울고 있더라. 네. 그래서 가슴 뭉클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직적인 지금 음해성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2012년도에 대선 때 실제로 새누리당의 홍보 책임자가 온라인으로 여론 조작을 하다가 사법처벌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발단인데 그래서 제2의 시발단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정치 공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가짜 뉴스입니다. 왜곡된 뉴스입니다. 공정한 여론을 형성을 방해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언론이 어떤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떠나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서요.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SNS에서 대선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역시도 청년층 표심을 공략한 거라고 봐야겠죠. 역시 같은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강의 후보가 공교롭게도 2030에게 이게 적극적인 호감을 못 네.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네. 역시 청년층을 접근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프로야구를 직접 관람한다고 합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본다고 하는데 9회까지 다 볼까요? 다 못 보겠죠. 뭐 다른 일정을 못 보고 네. 오늘 이제 첫 1차전이니까 가서 네. 고척돔 가서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청년층에 대한 구애 작전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가 보면 이번 이 대선에 제일 큰 시장,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제일 공략해야 되고 표심의 방향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세대가 2030 세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윤석열 후보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우리의 피선거권 많이 낮아졌으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어떻게 2030 이게 일단 그 양당의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어떤 점을 잘 마음을 사야 될까요? 이건 상검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실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지금 우리 2030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뭐냐? 첫 번째로 취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도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는 뭐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인서울 대학 들어가서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도 연봉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한 10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집값은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세대들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누가 과연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지도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부에 확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을 못 내놓더라도 최소한 이분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는 거는 저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동의를 합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5세인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40세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5살이거든요. 네. 프랑스는 18살이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하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못 나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39살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낮춰야 되는 거는 맞고. 네. 근데 이 공약이 새로운 공약이 아니고 아. 이미 오래전부터 예, 예. 여러 사람이 주장한 그런 공약이다라는 것. 그리고 개헌을 통해야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역시 실질적인 2030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일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네. 어쩌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앞선 세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는 게 2030 예, 예.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은 이게 부족할 정도인데 뭐 기본적인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된 데서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 정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네. 사실은 한두 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던 그러니까 뭐 조국 사태에서 보여줬던 내로남불 그다음에 올 초에 있었던 LH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부동산 문제. 근데 이게 정책적인 철학, 정치적인 이념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뭐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표피적으로 2030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네. 그 어떤 후보가 그 마음들을 직접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지지 않고요. 과연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서 그 전체를 다 바꿔주지 않나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정치인들 기성세들의 숙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 청년 표심 얘기는 거의 뭐 끝을 그러니까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대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윤 후보 선대위와 관련해서 윤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에 진통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을 없애고 그 밑에 분야별 공동선대본부장 4명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오늘 연합뉴스가 그런 보도를 좀 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거의 상수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과연 그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건가? 아니면 단일의 선대본부장을 둘 건가? 이러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뭐 권영세 전 총장,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온전 대강의 윤곽은 아마 단일의 선대위원장을 두고 그 밑에 직할로 여러 개의 선대본부를 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은 너무 오래 가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뜸을 너무 오래 들이다 보면 밥이 결국엔 잘못되기 때문에 네. 저는 조속히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등등이 이제 정리를 해서 빨리 국민한테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게 전체 상황을 위해서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전체 보면은 결국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라는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강의 단어를 하나 집약을 한다면 뭐 조화 이런 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요구들이 있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이번 주 지나면서 대충의 윤곽이 나올 거고 이달 내에 전체 윤곽이 나와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급선무지 자꾸 년 자리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저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식상함과 또다시 자리 싸움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뭐 위원장으로 오는 게 정말로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그리고 그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또 그 다음에는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예. 워낙 이 메시지, 전략,
정책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미 이제 2차례의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떤 형태로 모실 건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전권을 요구하면서 네. 1인 원탑 네. 총괄선대위원장을 요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근데 이 인터뷰에서는 정권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렇죠. 정권을 요구한 적은 없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는 그렇죠. 얘기는 허수아비가 결국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정권을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절충형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모양새는 총괄 1인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밑에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쭉 수직 체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병렬로 네. 선대본부장을 여러 명 두는 그래서 뭐 조직, 직능, 홍보, 정책 이런 식으로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뭐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정책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무현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충청 수도권 이전이었는데 이걸 당시에 이 김병준 이분이 기획을 한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투톱 체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 부분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위원장으로 이분에게 정책적을 좀 전담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그 김정일 위원장과 김병준 전 위원장과 사이가 괜찮은 걸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굉장히 거친 언쟁도 막 하고 그런 적도 하셨던데. 있었죠.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선거라는 게 굉장히 긴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열선상 의사결정 구조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국민 통합적인 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선대위 그 구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김정일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배려가 되고 네. 김병준 전 위원장도 본인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활용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있을 거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다른 방식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뭐 여하이 조화롭게 선대위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작은 부분까지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시간을 놓치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이 네. 들어오는 것도 상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시스템의 선대위 구성은 대충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수 세력들 간의 합의가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병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별도의 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역할을 받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윤 후보 선대위 구성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함께했습니다.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